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시각 디자인론은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근대 디자인사,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파트는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그 문항수에 비해서 좀 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공부를 해가지고는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파트만 가지고도 뭐 1시간, 2시간씩 강의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시험을 준비도 해야 하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거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대 디자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고, 현대 어떤 디자인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근대화 이후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디자인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근대 디자인 요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근대화, 그러면 이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시민사회가 되죠. 시민사회. 그 전까지는 이제 봉건사회였죠. 어떤 특정한 왕이나 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끌어지던 시대였다가 근대화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되어집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계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 시민혁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죠? 또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왕을 잡아서 이제 단두대서 다 죽이죠.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왕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혁명을 이루어서 제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했던 거죠. 이 프랑스나 이런 유럽은요, 정말 살기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니까 이제 막 시민혁명, 또 어떤 문제 인식을 참 많이 했어요. 문제가 많았으니까. 산업혁명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인쇄기의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쇄물을 접하면서 자각하고, 또 종교적인 중심에서 르네상스라는 이러한 그 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뭔가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서 어쨌든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대화를 설명할 때 좀 같이 이게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거든요.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수작업이었던 것이 어떤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계에 의한 생산, 기계 생산의 시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그 의미입니다. 이제 증기기관차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이제 생산되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기계 생산이 되니까 무슨 생산이 일어납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먹고 남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는 것들을 이제 뭐 팔기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식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지금 뭐 역사 공부 아니니까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 중에 특히 영국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죠? 예, 상당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은 이제 기계를 이용한 어떤 생산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주 수작업하는 사람들이 실제 공예가들이 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과거 이 당시에는요, 최초에 이제 기계 생산이다 보니까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많이는 만들어내지만 상당히 조잡한 그런 상품, 질이 많이 떨어졌겠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대량 생산되어지는 제품들을 보면서, 기존에는 다 어땠습니까? 수작업을 통해서 공예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적으로나 신미성도 상당히 뛰어났었던 거죠. 그렇지만 좀 비쌌잖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시대에서 기계 생산을 통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때 많은 이제 예술을 하는 또는 공예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단 자기들의 밥그릇이 많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전만큼 못하니까 뭔가 불만도 가졌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인식할 때 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제품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이나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자기들의 밥그릇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 이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기계 생산은 인간의 어떠한 그런 그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이고, 과거 고딩 예술, 과거에는 고딩 예술은 이제 뭐 이렇게 그 교회 같은 거를 짓더라도 보면 정말로 그 다 한 땀 한 땀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뭐 신앙심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마인드, 이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 만드는 아파트 100년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한 3, 40년 되면은 재개발하지만 그 당시 예전에 그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있는 거 보면 뭐 상당히 그러한 품질적인 이렇게 좋았다. 그러니까 그 고딩 예술을 예찬합니다. 고딩 예술을 예찬하죠. 지금의 이런 생산, 이거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존 러스킨이 어떤 사상가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는 이 산업혁명을 통한 그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어떠한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민사회에 그 필요한 장점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그 사상의 중심이 됐던 게 모더니즘이라는 건데,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 근대화 이전 이 봉건주의 사회 때는 시민들이 완전 밥이었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억울하게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그런 시대죠. 또 중세 시대 때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녀라는 이유로 뭐 화형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많았었어요. 근대화 이후에는 이제 당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 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대라 이겁니다. 응? 따져보자는 거지.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왜 내가 잘못했는지, 뭐가 좋은 건지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 아주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이러면서 과학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정답이냐? 또 아니에요. 이 모더니즘에는 또 문제가 있죠. 뭐냐? 힘 있는 사람이 진리가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간들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정책이나 방법이 문제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처럼 뭐 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여하튼 간에 이 모더니즘을 바탕하고 해서 이때는요 처음 당해보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던 시대에서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상과 이념,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던 이런 시대에 여하튼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하는 것을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에 그 만국박람회라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 만국박람회가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수정궁이라는 그 철골로 된 유리로 만들어진 그 박람회장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온실 설계를 하던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 쓰레기인 거예요. 그건. 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공장에서 철골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빨리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파리 에펠탑도 마찬가지. 그 파리 에펠탑을 만들 때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리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됐던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궁이라는 그 프리아브리케이션이라는 그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누가? 조셉 팩스턴이.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하여튼 존 러스킨, 그 다음 수정궁 만국박람회 요 두 가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고
바로 이 존 러스킨의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 바로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디자인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대 디자인사의 시작은 먼저 미, 아, 유, 우리, 도, 큐, 구, 대, 순, 바, 아,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정도를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최초의 디자인은요, 사실은 예술, 미술 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예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공예가들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대에서 기계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아, 이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저질 제품을 인간에게 쓰게 만들다니. 안 돼. 나는 자, 사람이 수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품질은 좋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예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대량 생산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품질의 것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제품 한번 우리가 제공해보자. 이게 바로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미술 공예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술, 미술이 곧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 그 분야의 사람들이 예술하던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또 그냥 아유 뭐 필요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예술이 좋아 하면서 하신 분들은 이제 순수 예술로 가시는 거고요. 그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 곧 디자인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수 미술이 아닌 디자인은 응용 미술이다. 미술을 갖다 쓴 거예요. 정신이 다릅니다. 디자인은. 자, 순수 미술은 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나를 위한 것이고 응용 미술은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자, 이걸 외우세요. 자,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바하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면 좋은데 저는 머리가 좀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기할 때 항상 뭐 전시할 때 욕조제기, 감선자가 적극, 감미연 뭐 이런 식으로 앞자를 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연상법 하지 않으면 잘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순서로 이렇게 순서고요. 항상 위의 것이 아래에 영향을 주겠죠. 자, 미아 어린아이를 미아를 암기법이에요. 유린하면 그러니까 뭐 성추행하거나 이러면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그냥 죽이면 안 되느냐? 좀 잔인합니다. 도끼로 죽여야 됩니다. 아주 그냥 사지를 그냥 막 네, 너무 잔인하죠. 그런 짓을 해서 한 사람이 구대순이에요. 이름이 구씨고 성이 대순입니다. 너 그렇게 죽고 싶어? 봐라. 이렇게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미아를 유린하면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라. 이렇게 외웁니다.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아, 유리, 도큐, 구대순, 봐. 미아를 유린하면 구대순처럼 도끼로 죽는다. 구대순처럼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난 똑똑해. 난 너무 똑똑해서 그냥 스스로 외울 수 있어. 그럼 그냥 알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자, 미는 뭐냐? 미술공예운동이다. 뭐라? 미술공예운동. 아트 앤 크라프트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아는요,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 유는 유겐트 스틸이라고 해요. 유겐트 스틸. 리는 앞에서 불, 리, 파 이렇게 외우시고요. 독은요, 독일 공장혁명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Q는 뭐냐? 큐비즘입니다. 뭐라고요? 큐비즘. 구는 뭘까요? 구성주의입니다. 대는 뭘까요? 데스틸이라고 합니다. 수는 순수주의라고 합니다. 바는 바우하우스라고 해요. 아는 아르데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디자인사라고 하기보다는 미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미술사가요, 디자인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미술사이면서도 디자인사로 같이 함께 엮어보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러한 순서로 되어지는데 최초의 디자인을 우리는 미술 공예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이제 순수 예술 쪽이 되게 많았고요.
미술공예 운동은 누구 그 창시자들을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모리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학생일 때 존 러스킨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아. 지금 같은 이런 대량 생산에 되어진 이 조잡한 제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예가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품질의 양질의 싼 제품을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대중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고 모여서 같이 함께 이제 시작한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그래서 레드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공예가들이 모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레드하우스는 벽돌이 빨간색이라서 레드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작업이죠. 이건 수작업 위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생산에 대해서는 어때요? 반대를 했어요? 좋아했어요? 기계 생산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너무 좋은 사상. 대중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바로 그 사상이 디자인 사상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공예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수작업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어떠한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기계 생산과 대량 생산, 또 기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 축적이 되면 이게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공예 운동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수작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대중을 위한 예술로 시작됐지만 결국 또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맙니다. 하지만 미술공예 운동에서의 어떠한 최초의 어떤 디자인 사상은 그 이후에 있는 이러한 디자인 역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윌리엄 모리스의 사상은 그 뒤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 한 세기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 예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한 세기가 넘어갈 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이거는요, 아르는요, 아트, 예술이고요. 느보는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이거는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요?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는 미술공예 운동이 아르누보에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상이에요. 이 수작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르누보부터는 이제 수작업이 아닌 기계 생산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르누보나 이 유겐스틸 블리파, 여기도요, 이 기계 생산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생산을 하는 것인데, 기계로 생산해내는 어떤 한계가 있었겠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아르누보라는 것이 벨기에에서 시작되면서 이 유럽이 좋은 점은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어떠한 이러한 유행이 일어나면 금방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라는 이 예술 운동이 금방 유럽으로 퍼지면서 30여 개 국가에 아르누보가 영향을 주고 각 나라마다의 그 아르누보의 이름이 있는데 유겐스틸과 블리파도 다 아르누보입니다. 유겐트스틸은 어느 나라의 아르누보? 독일. 얘는 오스트리아의 아르누보입니다. 이거 외에도요, 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도 아르누보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렇게 있죠. 이탈리아는 스탈리 리베르티라는 이름을 갖고요. 스페인은 모테르니스타라고 해서 아르누보라는 이름을 자기네들의 말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아르누보는 요 세 가지. 아르누보, 유겐스틸, 블리파. 블리파는요,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센세이션인데 이런 말 쓰죠. 뭔가 혁명, 변화 이런 거겠죠. 자, 여하튼 이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 아르누보에서 사용하는 모티프하는 어떤 문양과 모양이요. 자연 친화적인 어떠한 그 형태들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뭐 식물에 관련한 뭐 식물의 줄기 뭐런 잎사귀 이러한 그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 자 식물 모양, 식물의 편화무늬 같은 편화무늬 뭐 이런 것들, 식물의 문양 이거 다 똑같아. 뭐 아르누보나 유겐스틸 분리파가 다 식물의 무늬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곡선적인 느낌의 그러한 디자인을 많이 했다. 이게 아르누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걸 구분할 때 독일도 있잖아요. 곡선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플러스 패턴적인 패턴, 그러니까 우리 반복하는 문양을 많이 사용한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에 분리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직선적 느낌이에요. 직선적 느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르누보가요. 직선적 느낌의 아르누보와 곡선적 느낌의 아르누보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곡선적인 느낌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동구권이 주류가 되었고 직선적인 것은 이렇게 오스트리아라든가 영국 북부 이런 곳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특징들은 있지만 식물의 어떠한 친자연적 모양을 모티프로 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미술 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점 기계에 의한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리고요. 그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리파 같은 이런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그 작가들, 그러니까 윌리엄 모리스지만 여기는 헨리 반델벨데라는 사람, 그리고 빅토르 오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미술 공예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세 가지 운동이 뭐냐? 그러면 미술 공예 운동과 독일 공장 연맹과 바우하우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독일 공장 연맹의 창시자 누구냐? 헤르만 무테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어려워. 헤르만 무테지우스. 자, 미술 공예 운동은 누굽니까?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자, 윌리엄 모리스. 그 다음에 독일 공장 연맹은 헤르만 무테지우스. 아르누보는 헨리 반델벨데와 빅토르 오르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열심히 좀 연구해서 좀 좋은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오시든지 디자이너가 나와서 우리가 자꾸 헤르만 무테지우스를 외우지 말고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이러한 분야를 외국인이 배우게 하면 되잖아요. 응? 저 얘기했죠? 되게 어렵게 만들어버릴까. 제가 학자로서 어려운 걸 연구해서 외국 애들이 제 거 공부할 때 되게 어렵게 공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의 목표인데. 여하튼 간에, 헷갈리지 마. 외워야 돼. 헤르만 무테지우스. 독일 공장 연맹의 대표 창시자는 헤르만 무테지우스인데 이 사람은요, 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 이런 데서 외교관으로 생활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예술,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독일보다는 뭔가 이렇게 또 독일 문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테지우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는 이제 기계에 의한 생산은 맞다. 어쩔 수 없다. 기계로 대량 생산하자. 그래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긍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당시 기계에 의한 생산을 할 때는 기술이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작업을 통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시 예술 중에 추상주의라는 예술이 있어요. 무슨 주의? 추상주의. 추상주의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추상주의는 순수주의, 순수 또는 그 이념주의 이런 말을 하죠. 형태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점과 선과 면과 입체와 같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이 추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모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예술이라고 막 그래요. 뭐 예술이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디자인이니까. 니들이 좋아하려면 좋아해 주세요가 예술이거든요.
여하튼 이 당시에 이 추상주의라는 이 작품들을 만들던 디자이너들의 작품 정도는 이 시대에 기계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장 연맹의 헤르만 무테지우스 디자인을 하되 미술공예 운동의 이념을 받아서 기계적인 생산을 가지고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내자. 예. 그런데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양한 그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이 생각을, 이제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언론가. 또 그 제품을 만들어내야 할 예술가들이 필요하겠죠.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제조업자, 판매를 또 담당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정 디자인의 어떤 모습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화와 규격화를 시도합니다. 뭐라고요? 표준화와 규격화라는 걸 시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떠한 전라도의 무슨 할머니의 김치 맛을 대량 생산하고 싶다. 그럼 그 할머니 보러 김치를 만들어 보라고 하겠죠? 그럼 그 할머니가 뭐 배추 몇 개를 쓸 때 고추 몇 개를 잡으면 그거를 비커에 넣어가지고 양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례해가지고 대량 생산할 때 그 규격대로 넣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면 할머니의 맛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맛이 표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규격과 표준을 만들어서 근데 이 규격과 표준은 어떠한 작가, 특히 추상주의 작가들의 그 작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규격화하고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 기계 생산. 그럼 기계를 이용하면서도 공예가들이 만든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요 미술공예 운동의 윌리엄 모리스의 그 사상을 본받아 그 시대의 어떤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것이 된 거죠. 엄청난 혁신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이란 나라의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발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의 그러한 독일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팍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독일이 갖고 있는 경험을 배워서 우리 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본도요, 이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것을 본따서 지들만의 일본 공장 연맹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유럽을 이제 그 근대화를 일본이 하면서 탈아시아 정책.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항상 찐따였거든요. 외톨이. 항상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말고 유럽 배우자 하면서 유럽의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의 어떤 일본만의 어떤 디자인 또 나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뭐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독일 공장 연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 독일 공장 연맹에 어떠한 이러한 추상주의 작가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무슨 작가들이에요? 추상주의 작가들입니다. 요 입체파죠. 큐비즘은 입체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알고 있는 피카소, 세잔, 피카소, 브라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입체주의 작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의 그 전통 문양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입체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뭐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구성주의는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추상주의, 순수 추상주의 운동이고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제품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말레비치의 작품 보면 이렇게 우리 적십자 표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작품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상당히 순수한 형태, 점선면 입체와 같은 이러한 도형,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요. 데스틸도 마찬가지 추상주의 운동입니다. 추상주의 운동. 그래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그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순수주의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추상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마찬가지 다 추상주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기계에 의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틸, 순수주의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축적되고 나름 어때요? 이 디자인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가고 있었고
또 많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연구하고 많은 선생들 디자이너 나오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거를 체계화해서 연구해야 할 이제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는 뭐냐? 디자인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자인 학교죠. 그 전까지는 미술 학교가 상당히 많았어요. 미술을 하는 학교들은 되게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지만 이제 디자인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었어. 근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도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일어났고 바이마르라는 자, 이 독일이 히틀러가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러한 바이마르라는 아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그러한 공화국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생긴 국립 무슨 학교? 디자인 학교다. 누가 설립을 했느냐? 윌터 그리피우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누구요? 윌터 그로피우스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습니다. 어디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국립 디자인 학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데코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장식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예술? 장식 예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근대 디자인사에 주로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운동들이 바로 미야, 유리, 도쿄, 구대순, 바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공예운동과 독일공장연맹과 바우하우스라는 것이고요. 자, 미술공예운동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모리스가 기계 생산을 반대하는 우리 공예가들이 양질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대중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영향을 주게 됐고요. 아르누보 유겐스틸 분립파는 아르누보인데 각 나라마다의 자기네 나라마다의 이름으로 아르누보를 바꿨고, 벨기에는 곡선, 독일은 패턴, 오스트리아는 직선. 또 곡선과 직선의 특징으로 좀 나눌 수 있고,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물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디자인했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기계에 의한 생산은 시대적인 어떠한 요구였고, 기술이 딸리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추상주의여서 이 추상주의 개념을 예술가들을 와서 디자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디자인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가는 그런 디자인을 선도했죠. 그래서 이 독일 공장 연맹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큐비즘, 구성주의, 데스티, 순수주의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다가 이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앤드 연구, 대학이라는 곳이 뭐야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그거를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듯이 이렇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초의 디자인 학교, 누구? 윌터 그리피우스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국립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였다. 아르데코는 장식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래요. 미술공예 운동 하나 가지고도 뭐 한 학기까지 공부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시적 공부가 아닙니다. 거시적 공부와 미시적 공부가 있는데, 거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뭐 역사를 배울 때 크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몇 년 이렇게 크게 뭐 고조선 나오면 뭐고. 미시적 공부라는 건 뭐예요? 1890 몇 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구 이렇게 그 시대를 깊이 배워 나가는 걸 미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공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또 바우하우스라는 것도 상당히 실험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최초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죠. 이때 이제 윌터 그리피우스가 요하네스 이텐이라는 사람, 우리 요하네스 이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컬러, 색채에 관련한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또 이 기초 공예나 이 기초 이 훈련을 많이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기 때 요하네스 이텐에게 학교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요하네스
이태는요, 좀 이렇게 기초적인 어떤 이런 회화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어떠한 훈련을 요구했던 윌터 그리피우스랑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기 때 그 윌터 그리피우스랑 대립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나라가 독일이 이제 뭐 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을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데소시라고 해서 독일의 데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이 바우하우스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2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데소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디자인 학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기 때는요, 상당히 그 전에 어떠한 이텐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기초적인 그런 회화 공부 위주였다면 2기 때는 실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독일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면서 이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자체가 상당히 좀 공동생산 이런 개념이 약간 그 당시에 어떤 공산주의적이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기 때는 마이어라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이제 3기는 마이어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문을 닫고 베를린으로 갔다가 4기는 이제 베를린이거든. 갔다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폐교하고 나서 여기에서 일했던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이제 특히 이제 미국으로 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미국만 아주 그냥 발전하게 되죠. 하여튼 그러한 시련을 걷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요 세 가지 그리고 각 나라 어느 나라에 시작됐고 창시자는 누구고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어떤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 뭐 이거 하나하나 막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디자인이 발전하다가 이제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대 디자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디자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공예 운동부터 해서 아르데코,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양에 비해서 나오는 개수,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선생님 지금 설명한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이야기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